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이죠. 독일의 총선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총선이 치러졌는데 결과는 중도우파 연합정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집권당인 사회민주당 패배를 했고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이 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우파의 약진과 함께 동시에 또 주목되는 것이 극우 정당이라고 일컬어졌던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지난 총선 때보다 2배 넘는 지지율을 얻으면서 2당이 됐다라는 겁니다. 집권 사회민주당은 3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번 독일 총선 완전히 이제 보수 우파의 압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도 우파 정당이 3년 만에 집권한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극우 정당이라고 표현했던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또 2위를 했어요. 이 전체적인 이 독일 총선에서의 보수 대약진 이거 현상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네, 지금 사실 독일에서는 이번 총선이 이제 3인당 집권 3년 만에 치러진 조기 총선이었고, 네. 또 집권 초반에 사실 3인당 지지도는 65%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리 3인당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제3당까지 가겠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실 예측한 사람은 독일에서도 독일 언론에서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인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까지 참패를 한 주된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시작된 극심한 에너지난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요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독일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대러 제재에 굉장히 앞장을 서왔고, 그래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차단을 해왔었는데 그 이후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역시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커졌었는데요. 실제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이제 가스관 대부분이 1960년대 이후부터 사실 옛 서독 정부가 소련 정부와 협력 사업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산 가스관과 송유관 차단이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독일에 주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에 독일 정부는 노르트스트림 2라는 러시아와의 직결 가스관도 추가로 설치를 했었는데 추가로 설치까지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군요. 그래서 독일 내부에서는 대러 제재 참여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여론이 나왔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나치 독일 이후 군비 확장이나 이제 군수 수출을 굉장히 꺼리던 국가였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탱크와 무기 공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발표가 되니까 더 여론이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와 개별적으로 가스나 안보 협상에 나선 동유럽 국가들처럼 독일도 대러 제재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었는데요. 그래서 독일의 보수우파 정당들이 이 부분에서 이런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공략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불법 이민자들에 의한 테러와 범죄도 이제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 3인당에서는 이민 수용 정책을 그동안 계속해서 펴왔었는데 이에 대한 민심도 상당히 악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이민자 수용 정책을 아예 폐지를 하자고 밝히면서 여기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게 우리 속담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아무리 정책을 편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이겨낼 정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민 문제까지 결합이 돼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수파 측에서 제기하면서 정권이 좀 바뀌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번 독일 총선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 정권이 어쨌든 승리를 했지만 또 과반수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극우 세력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른바 보수 대연정 이렇게 갈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은 그 가능성이 되게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기민당, 기사당 연합 내에서도 이거에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이 29%를 득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20%를 득표한 이제 대안당과 연정을 하고 다른 군소 우파 정당 하나만 더 들어오게 되면은 과반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대안당과 연정을 해도
그러니까 기민당, 기사당, 대한당 해도 49%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애매모호한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일단 이제 독일 정계 내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역사가 깊은 정당들은 구구 정당과는 절대 연정을 하지 않는다는 방화벽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방화벽 원칙. 예, 이게 아무래도 나치 독일 때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네. 다시는 나치당 같은 정권이 수권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암묵적인 룰로 작용을 했던 것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지난달에 이제 기민당 기사당 연합이 이민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네. 이 원칙을 깨뜨리고 이제 대한당과 손을 잡았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간신히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미 이 원칙이 깨진 상황이라면은 이제 기민당 기사당 연합에서도 정연정을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면은 이제 대한당과 연정을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런 가능성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기민당 기사당 연합이 29%고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20%니까 사실은 그 격차도 크다고 볼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과반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 앞으로도 아마 보수 연정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 아마 이 보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내가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뭐 그때 얘기해서 아니 뭐 극우 정당을 이렇게 지지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뭐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해서 이 머스크 등등 해서 이 독일을 위한 대한 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어떤 뭐 이유가 뭐예요? 네, 사실은 뭐 머스크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을 했었고, 네. 심지어 이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제 미넨 안보회의에 최근에 참석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숄츠 독일 총리는 아예 만나지도 않고 이 독일 대한당 당 대표를 만나는 바람에 더 논란이 됐었는데요. 아, 그렇게 아예 제치고 대한당 쪽을 만났군요. 노골적으로 그냥 그 지지를 그냥 국제적으로 보여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앞으로 미국이 대한당을 주목하는 정당이면서 네. 미래의 외교적 파트너까지 생각하는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를 두고 단순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적 입장이 같거나 이제 색채가 비슷해서 그런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네. 미국이 발표를 했던 종전안을 지지해줄 정치적 세력이 이제 커지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 협상안은 러시아의 기존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을 하고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를 빠르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저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다 밀어주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집권 독일 3인당은 여기에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었고요. 네. 전쟁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고 이제 종전 협상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었는데요. 아하. 그런데 이제 새로 집권한 기민당 기사당 연합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입장이 훨씬 완화된 입장으로 러시아와의 빠른 협상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고요. 네. 심지어 대한당의 경우에는 아예 우크라이나 지원을 빨리 중단을 하고 오히려 러시아와 개별적으로 안보 협상을 하자는 그런 입장까지 내비쳤었기 때문에 거의 미국의 입장과 근접한 그런 외교 정책을 갖고 있었군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각 당의 외교적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움직임을 만든 주요 요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독일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행정부가 자신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쪽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키워주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쪽은 뭐 제외시키고 그것이 집권당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식의 행보를 국제의 질서 속에서 계속 보이게 된다면 이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사실 좀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미국의 외교 행보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 문제를 두고서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대한당의 약진에 사실상 미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일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조기 총선이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나라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대부분 이렇게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경우에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에서 보통 가짜 뉴스를 양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국과 대치하는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났었는데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전통적인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SNS나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진 행정부의 인사들이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나 연줄 등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형태로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외교 정치로 봤을 때는 내정 간섭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그 선을 넘나들면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실상 내정 간섭 아닌 내정 간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노골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이 SNS 정치를 통한 아주 직접적인 의사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그 해당 나라의 지지자들이라든지 반대자들 입장에서는 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잘 어울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독일에서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이 2당으로 약진한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도우파 보수 대연정이 승리한 그 원인은 무엇인지 기획취재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